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관련된 파트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가 됐을 때 단체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정보라든지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회사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전화번호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죠. 우리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신분, 지위, 이렇게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일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냐? 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고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는데, 이러한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법인, 회사, 단체, 개인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흔히 개보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총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원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2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동의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법령에 정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군가 위급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최대한 수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수집한 거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주체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보의 주체에게 유리합니다.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보 처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자 제공인데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7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넘겨야 하지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의를 받게 되는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이런 것들은 각각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동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우편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보 주체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감 정보입니다. 민감 정보라는 건 개인의 사상이라든지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인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이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민한 정보, 이게 민감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민감 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는 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고유 식별 정보가 되겠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면 법률이라든지 각종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이라든지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예외적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라는 건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CCTV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측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 신체가 노출되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죠. 운영할 때 유의사항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CCTV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CCTV는 영상을 녹화만 해야지 소리를 녹음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명 정보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가명 처리를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 정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통계 작성이라든지 과학적인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유출되면 개인정보 주체가 입는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라든지 처리 및 보유하는 기간 등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두어야 하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이라든지 운영 근거 및 목적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이 무엇인지, 유출된 시점과 왜 유출됐는지를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통지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되죠.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하고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0명 이상이 유출된다든지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고쳐달라고 정정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했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본인이 직접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개인정보 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는 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피해가 여러 명이고 그 유형이 비슷하거나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소송이라는 건 일정한 단체가 일반적인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해서 권리 침해를 금지하거나 중지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아무나 청구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입니다. 소비자단체도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단체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해야 개인정보 단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는 서류인 소장과 함께 소송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서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죠.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다시 말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단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각 판결이 원고가 고의에 의해서 패소한 그런 게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고 사망한 사람의 정보, 회사의 정보,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여러 동의 사항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받아야 합니다.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나 여권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동의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고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죠.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목욕탕이나 화장실 같은 데 설치할 수 없고 녹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전문기관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요청할 수 있고 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소송 허가도 필요합니다. 단체 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